매주 수요일 날 만나 뵙던 분인데 오늘은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요일은 달랐지만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마다 쉬어가지고 네, 지난주도 안 하더니 다음 주도 또 쉬잖아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늘 제가 아니 원래 이번 주 수요일에 안 쉬는데 저를 바꿔가지고 네. 오늘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수요일마다 오늘 또 연휴 끝나고 첫날이라 그러니까요. 보니까 차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던데.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하는 거 다음 주로 화요일로 또 바꾸세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한테 압박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다들 기대합니다. 랩진봉. 예. 네, 최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또 미스터 바람제비님께서 글도 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정치 이슈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아니 지난주 한 주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도 물론 물론 뭐 아직 그건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으시더니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켰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김진표 의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분이 그럴 뿐이에요? 그건 모르죠, 저는. 맨날 합의해 오라 그러고. 아하. 합의. 뭔 놈의 합의야? 그러면 예. 국회 의석을 그렇게 준 건 국민의 민인데 민의대로 하면 되지 뭘 합의를 맨날 해요.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안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아예 얘기도 안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면 민주당이 나쁜 거지. 근데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놨으면 당연히 그건 통과를 시켜야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워낙 합의를 안 해주니까 패스트 트랙 올려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뭔 또 합의를 해요? 뭔 놈이 합의를 이렇게 좋아해? 그런 기준으로 예. 다음 국회의장은 네. 좀 어떤 분이 반대로 하는 사람을 하면 되지. 정반대로 정반대로. 김진표 의장하고 정반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그 말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그 중립을 잃어버리면 되냐. 그놈의 중립 같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이라 함은 네. 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당연히 합의를 해오기에 요구를 해야죠. 네.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러면 가능한 합의를 추론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발목 잡듯이 발목 잡고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 정당인 여당이 예. 발목 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국회가 일을? 그럼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정책 내놓고 공약 내놓고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 그 숫자를 만들어준 건 국민의 민의잖아요. 네. 그 민의가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의를 유도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고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민의대로 하는 겁니다. 민의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래도 합의해 오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된다. 그게 뭔 중립이에요. 이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희 토마토에서도 그런 조사를 예. 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누가 좋느냐 예. 하니까 추미애 높게 당선자가 나오죠. 많이 높게 나오는 게 예. 뭐 그런 국민의 뜻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냥 국민들이 볼 때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행정부가 저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이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입법 권력 우리가 민주당한테 밀어줄 테니까 네. 민주당이 그럼 주도권을 쥐고서 행정부의 견제 세력의 역할도 하고 행정부가 못하는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하라. 네. 이런 민의를 반영해 준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대로 그렇게 하면 눈치를 봐. 화가 많이 나 화납니다.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개원되면 또 국회의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언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눈에 띄는 이야기. 우리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네. 우리가 15단계가 떨어졌어요. 1년 네. 만에. 15단계. 아하. 근데 이게요.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네. 기준은 포함도 안 됐어. 근데 올해는 뭐가 있었어요?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그 발언이 있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을 그거 것이다. 지금 포함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15단계가 1년 만에 떨어진다는 건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국격 없는 기자회라고 이게 전 세계적 단체거든요. 매년 국격 없는 기자회에서 전 세계 한 180여 개 나라에 대해서 언론 자유지수를 쭉 보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고인 3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31위까지 갔는데. 180에서.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 69위로 하락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70위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189위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 다시 거네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1년 사이에 15단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네. 아니 떨어진 게 무슨 뭐 아니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못해가지고 5단계, 6단계 모르겠어요. 15단계가 떨어집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년 네. 만에. 그만큼 방심이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 압수수색하고 언론인들 압수수색 그냥 늘상 하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박지원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압수수색 함부로 못했어요. 네. 지난번에 채널A 사건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푼 것과 연관된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압수수색하러 가서 했습니까? 못했어요. 기자들이 막아서 못했어요. 이미 제출 예. 방식, 이미 제출. 근데 요즘은요 압수수색을 그냥 막 해, 막. 압수수색이 무슨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 집에 가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아하. 휴대전화 압수수색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안 되죠.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났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걸 했는데 예. 조흠, 뭐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양호였어요, 우리나라가. 양호였죠. 예. 이제는 문제 있음으로 이제 한 단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탄압하는 행태가 늘상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압수수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언론인들의 압수수색은 최소한 줄어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김만배 신앙림 씨 관련된 사건도 네. 그래요. 거기서 문제를 삼은 게 커피 안 타줬다고. 커피 타준 말이 잘못된 말이니까 그게 다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커피 타준 게 사실이 아니라고 커피 타준 말 하나 그거 잘못된 말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 기자 집에까지 가서 속옷도 만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옷장에 들어있는 거 그걸 그냥 손으로 그냥 기자가 그랬대요. 제발 장갑이라도 끼고 하라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아니 그리고 언론사들을 압수해가지고 언론사는요 편집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기사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미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와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정보 수집 그렇죠. 절차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압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국은 최소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좋게 떨어지고 문제 있음 결론도 난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MBC하고 JTBC만 이걸 보도했고 나머지는 지금 메인 뉴스에 다루지를 않아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일부러 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 눈치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KBS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KBS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이런 자유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보도를 해야죠. 네. 근데 왜 메인 뉴스에 보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책임이 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보도를 안 합니까? 그것도 15단계나 떨어졌는데 이러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한다? 메인 뉴스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권의 눈치 보는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메인 뉴스에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좀 보도가 좀 돼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하는 저희가 이 내용도 보도를 하지만 KBS나 이런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MBC, JTBC 빼고는 아무데도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메인 뉴스에서 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방심이나 선방심이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선방심이 때문에 예. YTN 라디오
네. 본인이 불려간 건 아니잖아요. 제작진이 불려간. 사실 제가 가고 싶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좀 해명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제작진들이 너무 고생을 했던 가서 또 기억들이 나는데. 파주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 봐달라 할 때는 봐달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방심이나 선방심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5월 10일 맞아요. 거기 끝나고 한시적으로 하니까요. 방심이 선방심이가 좀 너무 좀 무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당연히 거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법정제를 네. 내리는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를 내는 게 2건밖에 없었어요. 전체가. 전체 두 건인데 예. 지금은 20건, 10배가 돼요. YTN 라디오 저 한 방송이 두 개네요. 법정제재 큰 거. MBC 열 몇 건이에요. 열몇 건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특정 방, 특히 MBC만을 집중적으로 그러잖아요. 열 네. 몇 건을, 제가 기억 17건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건수를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 특정 언론사를 타겟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법정 제재가 내려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심의를 해버리면요, 언론들이 보도를 못해요. 네. 아니, 심지어 제재받은 것 중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서 여사 안 붙였다고 제재받은 것도 있었고, 네. 날씨 보도하면서 일자 그거, 예. 파란색 일자 그것 때문에 또 제재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진행한 것도 양쪽 의견 다 들었잖아. 네. 근데 뭐 편파적이었어요, 그게? 전 아니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재를 해버리고. 예, 맞습니다. 이러면 방송 못해요. 방송 못하죠. 눈치 봐서 어떻게 또 이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제재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하게 돼. 예. 자체 검열을. 그러면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언론의 원래 사명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에요. 네. 그 사명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언론 자유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요 코바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항공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요. 이 코바코라고 약칭하고 있는데 200만 사장인데 임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예.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임의 길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물론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요. 200만 사장께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3년 임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돌연 사임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보통 이따가 끝내잖아요. 6개월 남았는데 뭐 사임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6개월이면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네.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코바코 노조에서도 예.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아. 이 방통위 압박이 아니면 방통위 산하기관이에요. 예. 코바코가. 예.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만 코바코 노조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제가 모르겠지만 갑자기 6개월을 앞두고 사임하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네.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또 정권 바뀌고 바로 사임했으면 모르지만 정권 바뀌고 2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 지난 상황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조금 뜬금없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코바코 노조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이게 혹시나 방통위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면 왜냐면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기재부가 100%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하면 기재부만 와. 기재부 와서 거기서 결정해요. 임명해버릴 수 있는. 임명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견제 세력 주식을 박지훈이 주식을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가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거죠. 누구 그건 제 임명하든 거니까요. 말든 예, 제 거니까요. 아무도 견제를 못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코바코 비상임 이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지환 전 국장 예전에 KBS 있을 때 국정농단 사건 보도해야 한다는 그 취재 기자 요구를 묵살해서 비판을 받은 인물인데 이번 임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공사잖아요, 공사. 네. 공사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100%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 선출도 이사 임명도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서 다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관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정권 바뀌고 나면 이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사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 이사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이건 물론 이사 중에 예를 들면 비상임 이사가 5명 정도 있는데 그 비상임 이사 중에 2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임원 추천위를 만들어서 거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사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사장도 선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외부에 오신 분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도 예를 들어서 어디 심사를 간다. 네. 그러면 딱 가서 눈치를 보잖아요, 일단. 안 네, 보십니까? 전 눈치 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사들이 결정권을 좀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임 이사가 만약에 친정부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네. 사장 선임 과정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자기가 들어오니 또 다른 이사를 선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임원 추천에 들어가니까 그 임원 추천에 들어가서 상임이사 선임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요. 또 상임이사라 하면 전무, 뭐 본부장 이런 분들은 상임이사거든요. 예. 비상임이사는 그냥 이제 회의만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임명 과정에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 인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코바코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정부 광고 같은 걸 공영방송 광고 뭐 판매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렇게 보훈 인사로 사장이 임명되거나 이사가 임명된다 그러면 우려되는 점이 없을까요?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바코가 정부 예.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하진 않아요. 네. 정부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이고요. 코바코는 뭘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KBS, MBC, SBS 빼고 KBS, MBC, EBS 그다음에 있죠. EBS도 광고가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EBS는 그리고 이제 그 종교 방송 이런 네, 방송들의 종교 방송. 예. 방송 판매업을 대행을 해요. 대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 부분 특정 언론사에 약간의 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얼마 공익 광고를 만들어요. 공익 광고 아시죠? 네. 공익 광고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공익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 공익 광고의 제작의 내용도 결정이 돼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바코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요 친정부적인 성의 공익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정권 홍보적인 공익 광고를 그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바코 같은 게 지금은 물론 뭐 운영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 쪽으로 광고들이 많이 넘어가서 방송 광고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을 예, 겪고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광고의 수익금 일부를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특정 언론사에게 좀 더 많은 광고, 예를 들면 좀 광고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정권의 압박이 들어오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지배 구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재부가 100% 가지고 있고 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임명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배 구조도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공사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송 광고 시장에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이 코바코,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고 하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SBS가 주식의 40%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디어 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미디어 랩이 네. 뭐 하는 곳이냐면 방송 광고를 판매를 대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SBS가 대주주인 이 40%를 갖고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네. 주로 상업 방송들. 네. 예를 들면 SBS를 포함해서 민영 방송들 있잖아요. 지역에. 광주 방송, 청주 방송, 제주 방송 뭐 이런 방송사들. 네. G1. 뭐 그다음에 KNN. 아시죠? 대구는 TBC. TBC. 예. 이런 방송사들의 광고를 대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바코는 공영 방송사들. 아까 KBS, MBC, 그다음에 종교 방송 네. 이런 데를 해요. EBS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코바코는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야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고 또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양도할 그런 필요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말 많았던 방심위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일입니다. 통신심의소위회가 열렸는데 회의록 일부가 소실이 된 건데요. 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예. 녹음기 2대가 있었대요. 녹음기 있었는데. 녹취를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속기사들이 현장에서 속기를 하지만 네. 또
혹시 놓칠지 모르니까 녹음기를 운영한다는 건 두 대가 다 고장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기사가 물론 모든 말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60% 정도만 뭐 60%가 소실이 됐다고 그랬나? 아무튼 몇 퍼센트 모르겠는데요. 네. 한 반 정도가 소실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속기사가 다 못 치는 부분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하는 건데 네. 그 녹음기 두 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속기를 다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속기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도 있고 예를 들면 법원도 있고 다 속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만약에 박지원 변호사 재판하러 갔는데 속기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속기 안 될 리가 뭐 한꺼번에 있겠습니까? 두 대가 또 고장 난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예. 그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규칙 8조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요와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 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네. 기계적으로 정말 결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이게 내가 나누겠지만 통신소에서 그날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야. 요게 그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된 내용 시사 유튜브 채널 요거 접속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가 포함이 됐는데 유튜브 콘텐츠도 검열한다. 그렇죠. 이런 논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이것 내용이었으니까 때문에 더 그런 거 의심이 아니냐. 되는 거야. 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하. 확인 안 된 거지만요. 네. 왜 문제냐면요. 유튜브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방송은요 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네. 그럼 법을 먼저 바꿔야 돼 심의를 하려면 법이 못하게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방송사 허가받은 방송사들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사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사 이런 방송사만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날 회의가 그런 내용이에요. 네.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것만 쏙 빼는 이유가 결국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일부러 뺀 거 아니냐 이런 속기록에서 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기록이 빠진 부분이 물론 기계적 결함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의심이 더 커지는 이유는 그날 다뤘던 이슈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돼서 혹시나 뺀 거 아니냐 이런 아하.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방심위 규제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번에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작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벽 5시에 신문 예. 본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모든 신문을 다 보신다고 얘기 들으지 않으셨나요? 들었어요, 저도. 예. 예전에 도스핑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신문을 안 보든 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른다.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다뤘습니까? 언론 문제, 언론 장악의 문제, 방송 장악의 문제 한두 번 나왔습니까? 네. 이슈가 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요. 진짜 뉴스를 안 보시는 거야.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럼 네. 뉴스가 안 보든 두 번째 뭐냐면요. 심기 경호하는 거예요? 그럼 보좌진들이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하고 있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본인이 언론을 잘 안 보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보좌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거지. 심기 경호에서. 심기 경호 때문에. 방송 대통령님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보고하는 거지. 언론 탄압하고 있답니다. 예. 이럴 거 아니야.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예. 그럴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한다는 그러면 보도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아니겠나 의심이 아하. 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는 의심이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의심이 모르죠. 든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이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5월 9일 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기자회견하면서 뭐 나올 예. 게 있을까? 첫째는 처음에 영상으로 녹화한 걸 먼저 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는데 질의응답도 질문하는 사람을 누가 지정한 줄 아세요? 대변인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앞에 달려 있냐면 언론사 배분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절대적으로 보수 언론이 많잖아요. 네. 숫자로 보면. 그럼 이제 네. 지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그럼 몇 명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질문권을 몇 번을 줄지도 모르겠고요. 추가 질문권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손들 거 아니에요. 예. 저요저요 하고. 할 그중에 말 선택은 건데. 대변인이 하는 거고. 예. 그 대변인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미리 마음에 정해놓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두 번째,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럴 왜냐하면 것이다. 답변을 네. 듣고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네.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질문은 A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냥 뭐 B라고 답변할 수도 있잖아. 딴 네. 얘기 막 해버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경우 예. 그러면 전곡을 찔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나올 내용은 없다.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직접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질문이 나올 수는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겠지.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에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해석이 뭐라고 아시잖아요. 뒤에서도 해석해 준다는 늘 말입니까? 해석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압니다. 이 정부의 맞습니다. 특징이에요.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자들이 막 꼬치꼬치 그래도 한두 개씩 질문한다면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기자회견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커요. 예. 실망이 크지 않으려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자, 조금 KBS 그때 그 대담한 거 보셨죠? KBS 대담. 네. 근데 뭐 조금만 박절했어요. 예, 많이. 예. 박절하지 못해서. 예. 아유, 진짜 박절 예. 뭔 소리입니까? 예, 예. 그리고요, 조그만 조그만 명품백이라 그랬나? 뭐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해. 조그만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예,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기자가 그렇게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자들이 나올까봐 심히 걱정되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만약에 우리 최진무 교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기자로서 기자가 돼서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본인이 네. 예전에 예. 예전에 그 뭐죠 어디 여주시청장인가 거기 가 있었잖아요. 예.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계급에 그때 윤석열 검사라면 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 하나 예리한데요. 예리하죠? 예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막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 윤석열, 그때 예. 검사 윤석열이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아. 질문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아하. 그런다잖아요. 예. 권력에 대응하고. 음흠.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누가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 지은 자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범인이 거부한다. 범인이 이렇게 거부한다고 얘기를 그랬나요? 했었죠. 제지한자 범.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을 그 기자회견장에 좀 안 들여보낼 것 같아요. 보내면 좋겠다 이 안 들여보낼 생각도 것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